2013년 3월 13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임명되기 훨씬 전부터 박근혜 정부 청와대를 비롯한 당시 권력 핵심부는 김 전 차관의 성범죄 사건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는 김 전 차관의 성범죄 의혹이 담긴 보고서를 조응천 공직기강 비서관을 통해 곽상도 민정수석에게 보고했다고 JTBC 취재진에 밝혔습니다. 법무부 차관 임명 이전인 2013년 3월 1일과 4일 두 차례에 걸쳐 보고가 이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곽상도 민정수석이 보고를 받은 뒤에 추가 조사까지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김 전 차관은 민정수석실의 대면 조사 요구도 거부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어제 국회 정보위원회에 참석한 민감용 경찰청장도 김 전 차관 임명 이전에 성범죄 정보에 대해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한 혐의로 한국 국적 선박의 출항이 처음으로 보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선박 대 선박 이전 방식으로 북한 선박에 석유 제품을 옮겨 실었다는 의심을 받아서 반년 가까이 부산항에 억류가 돼 있는 건데 미국 측 첩보를 바탕으로 우리 정부가 조사를 벌여서 이같이 조치했습니다. 경남 창원 성산과 통영 고성 등 국회의원 선거구 2곳 등에서 4.3 보궐선거가 오늘 치러집니다. 앞서 오전 6시부터 투표가 시작돼 저녁 8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당선자의 윤곽은 밤 10시가 지나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오후 부산 해운대 운봉산에서 발생한 불이 16시간이 지난 지금까지 계속 번지고 있습니다. 날이 밝으면서 헬기가 다시 투입돼 이 시간 현재 진화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둘러싼 뇌물과 성범죄, 청와대 수사 방해 의혹 등에 대해서 특별수사단이 수사를 시작했죠. 역시 가장 큰 관심을 모으는 것은 지난 2013년과 2014년 검찰의 두 차례 조사에서 도대체 무슨 이유로 모두 무혐의 처리됐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청와대가 김 전 차관의 성범죄 의혹을 미리 파악하고도 임명을 강행했는지 여부 또한 반드시 밝혀져야 할 부분입니다. 이와 관련해 JTBC 취재진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김학의 관련 보고서를 임명되기 훨씬 전인 3월 초에 작성해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김학의 전 차관 임명 전 이 성범죄 의혹을 청와대가 이미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되는데요. 당시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과 조응천 공직기강 비서관에게 두 차례 보고를 했고 곽상도 수석은 추가 조사까지 지시를 했다면서 이 보고 또 지시와 관련한 내용들을 수첩에 남겨놨다고도 말했습니다. 유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2주 만인 2013년 3월 13일 김학의 법무부 차관을 선임했습니다. 그런데 선임 발표를 열흘 이상 앞두고 당시 민정수석실이 김 전 차관의 성범죄 의혹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시 민정수석실 관계자는 성범죄 의혹이 담긴 보고서를 3월 1일과 4일 두 차례 올렸다고 말했습니다. 조응천 당시 공직기강 비서관에게 보고서를 건넸고 조 비서관이 곽상도 당시 민정수석에게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비서관이 곽 수석이 더 알아보라고 한다며 추가 지시를 했다고도 했습니다. 앞서 당시 경찰 관계자는 3월 5일 청와대에 성범죄 의혹을 처음 보고했다고 말했습니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의혹을 부인했지만 내사하는 데 대해서는 어떤 말도 한 바가 없고 경찰 보고 이전부터 청와대가 이미 성범죄 의혹을 자체적으로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곽상도 의원은 당시 무슨 보고를 받았고 무슨 지시를 했는지까지 전부 기억나는 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민주당 조응천 의원도 성범죄 의혹을 알고도 임명하라고 조언할 참모가 있겠느냐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민정수석실 관계자는 조 비서관에게 보고한 내용과 추가 지시를 전달받은 내용을 당시 수첩에 모두 적어놨다고 밝혔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JTBC 취재진과 만난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는 김학의 전 차관이 거부해서 대면 조사를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범죄 의혹이 불거진 고위공직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면담 요구를 거부했는데도 중용되는 것은 극히 드문 일입니다. 서복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학의 전 차관의 임명을 놓고 검증 문제가 불거지자 박근혜 정부 청와대는 본인이 아니라고 했다는 해명을 내놨습니다. 청와대에선 본인이 부인하는데 어쩔 도리가 없었다. 경찰이 수사하는 걸 알았다면 본인이 차관직을
고사했어야 했다는 등의 변명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당시 청와대가 정작 김 전 차관에 대한 대면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는 김 전 차관을 대면 조사하려 했지만 나오기로 했던 김 전 차관이 안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조사가 계획됐던 날은 청와대의 선임 발표가 있기 5일 전이었습니다. 사실이라면 청와대가 요구한 대면 조사를 김 전 차관이 거절했는데도 그대로 검증을 끝내버렸다는 얘기가 됩니다. 검증을 맡았던 조응천 의원은 동영상 의혹을 넣은 최종 검증 보고서를 올린 뒤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본인이 아니라는데 왜 음해하냐고 질책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JTBC 서복현입니다. 사법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에 어제 현직 판사가 첫 번째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임 전 차장이 지시한 내용을 그대로 문서로 만들어서 납품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다솜 기자입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에 나온 정다주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는 임 전 차장의 지시를 받고 여러 문건을 썼다고 증언했습니다. 우선 2014년 12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을 검토해 작성한 보고서를 예로 들었습니다. 임 전 차장이 자신의 생각을 말해주면 그 내용을 그대로 문서로 만들어 임 전 차장에게 납품하는 형식이었다는 겁니다. 또 당시 대법원의 최대 현안이던 상고법원 추진을 위해 전교조 사건을 재판 거래의 대상으로 삼으려 했던 정황도 진술했습니다. 임 전 차장이 상고법원, 재외공관, 법관 증언 등 대법원이 청와대에 요구할 사안을 불러줬고 정부장 판사는 이를 업무일지에 직접 적었습니다. 정부장 판사는 이런 보고서를 쓰면서 상당한 부담을 느꼈었다고 했습니다. 특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에 근무했던 성창호 부장판사로부터 여러 번 대법원장의 의중을 전달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에 대해 임 전 차장 측은 해당 보고서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법원의 여러 대처 방안을 검토했을 뿐 재판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JTBC 공다소입니다. 한국 선박이 북한 선박에 석유 제품을 옮겨 실었다는 혐의로 6개월 동안 부산항에 억류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금지하고 있는 선박 대 선박 이전 방식으로 북한에 정제유를 넘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국적의 선박이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한 혐의로 출항이 보류된 것은 처음입니다. 혐의가 확인될 경우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 선박으로 등재될 전망입니다. 조민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부산항에 억류된 한국 국적 선박의 혐의는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에 석유 제품을 옮겼다는 겁니다. 이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위반입니다. 안보리는 금지 활동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해당 선박에 대해 회원국은 납포, 검색, 억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해 10월부터 한국 국적 선박 한 척의 출항을 보류하고 있다며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적 선박이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위반 혐의로 억류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우리 정부는 선박 간 환적에 가담한 코티오 등 외국 국적 선박 3척을 억류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미국 측 첩보를 바탕으로 1년여 조사 끝에 근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혐의가 확인되면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 선박으로 등재될 가능성이 큽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불법 행위는 개별 선박 차원이긴 하지만 이를 감독하는 정부의 책임도 있을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JTBC 조민주입니다. 어제 오후에 부산 해운대 운봉산에서 발생한 불이 아직도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불이 난 지 16시간이 지난 상황인데요. 밤새 진화 작업이 계속됐습니다. 오늘 아침에 날이 밝으면서 헬기도 다시 투입이 됐습니다. 이혜원 기자입니다. 늦은 밤에도 소방대원들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잔불을 잡으려 곡괭이와 삽도 동원합니다. 부산 해운대구 운봉산에서 불이 난 건 어제 오후 3시 20분쯤입니다. 건조한 날씨에 바람까지 불어 초기 진화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곳곳에 불꽃이 남아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어젯밤 11시를 기준으로 10헥타르가 불에 탔다고 밝혔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근처에 있는 요양원의 환자와 주민 등 10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당초에 풍향이 남서쪽으로 초당 2.9m가 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풍이 갑자기 강풍으로 변하면서 화재가 지금 확산되고 있는. 소방당국은 대형 피해가 우려될 때 발령하는 대응 2단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해가 지며 철수했던 헬기도
오늘 오전 6시 10분쯤 해가 뜨자 다시 투입해 진화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 진압이 마무리되는 대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JTBC 이혜원입니다. 어떤 식으로 유럽연합에서 나올지가 도무지 정해지지가 않아서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 영국입니다. 그러자 메이 총리가 합의를 하고 탈퇴를 해야 한다면서 브렉시트 시기를 추가로 연기하는 걸 EU에 요청하기로 했는데요. 유럽의회 선거가 있는 5월 23일 전에는 결론을 내겠다고 하고는 있는데 역시나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테리사 메이 총리는 현지 시간 2일 성명을 내고 유럽연합 탈퇴를 연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날 4개의 브렉시트 방안을 놓고 하원이 투표했지만 어떤 안도 통과되지 못한 후 입장을 정리한 겁니다. 메이 총리는 유럽연합과 합의하에 탈퇴하는 게 최선이라고 했습니다. 관세 동맹 등의 안전장치 없이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하는 이른바 노딜 브렉시트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메이 총리는 다음 달 유럽의회 선거인 23일 전엔 브렉시트 문제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제1야당인 노동당의 제러미 코빈 대표와 협의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원의 브렉시트 투표가 표류하면서 노딜 브렉시트 우려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측은 영국의 브렉시트를 장기 연기하든지 이달 12일 노딜 브렉시트를 받아들이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유럽연합이 영국의 위기에 발목이 잡힐 수는 없다며 영국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JTBC 백종훈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불법 이민자가 들어오는 걸 막아야 한다며 멕시코 국경을 폐쇄하겠다고 계속해서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무역에서 멕시코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고 국경을 폐쇄한다면 경제적 손실로 곧바로 이어질 거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이르면 이번 주에 국경 폐쇄를 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심재우 뉴욕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멕시코 국경 폐쇄가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자신의 트위터에 멕시코가 즉시 미국 남쪽 국경을 통한 불법 이민을 막지 않는다면 다음 주에 국경 전체나 상당 부분을 봉쇄할 것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여전히 강경합니다. 백악관 내에서도 이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켈리앤 코너웨이 백악관 상임고문도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장난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 안에 폐쇄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실제 폐쇄되면 경제적 손실 또한 만만치 않다는 지적입니다. 망명자 유입만 막는 게 아니라 수백만 건의 합법적인 무역도 차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국경 폐쇄가 식료품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국이 멕시코로부터 수입하는 식품의 규모는 연간 1,37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56조 원에 이릅니다. 채소 수입의 절반을, 과일의 40%를, 아보카도 전량을 멕시코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아보카도 유통업체는 국경 폐쇄 이후 3주면 모든 아보카도가 마트 판매대에서 사라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방부와 국경 세관 보호국은 국경 폐쇄 관련 지침을 받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에서 JTBC 심조우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미세먼지 대책에 필요한 재원 마련과 선제적 경기 대응을 위한 추가 경정 예산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당정 협의 등을 거쳐 추경안을 확정하고 4월 25일을 전후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군과 경찰의 무력 진압으로 수많은 주민들이 희생된 제주 4.3 사건에 대해 국방부가 72년 만에 유감을 표명할 예정입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대신해 오늘 서주석 국방부 차관이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는 제주 4.3 기념식에 참석해 사과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미 군 당국이 전시 작전 통제권 전환의 조건을 평가하는 특별상설 군사위원회를 지난달부터 가동하기 시작해 앞으로 매달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방미 중인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이같이 밝혔는데 전시 작전 통제권 전환 준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스피 시장 5개사 그리고 코스닥 28개사 모두 33곳이 상장 폐기 위기에 놓인 것으로 한국거래소 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한정 또는 의견 거절 등 비적정 감사 의견을 받아서입니다. 2017년도에 20곳에 비해서 그 수가 65% 늘었는데 외부 감사법 개정으로 회계 감사가 대폭 강화된 영향으로 보입니다.
현대자동차의 국내 공장이 상장 이후 44년 만에 처음으로 적자로 전환했습니다. 그간 매년 2조에서 4조가량의 흑자를 냈지만 지난해에는 국내의 판매가 부진하고 인건비 등 원가가 오르고 미래 사업 준비에 큰 비용을 쓰면서 593억 원 영업 손실을 냈습니다. 은행들이 고객 신용평가를 할 때 그동안에는 카드 사용 실적이라든가 연체 이력 같은 금융 정보가 바탕이 됐고 때문에 사회초년생, 또 주부, 고령층 등에서 낮은 신용 등급을 받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제는 통신 요금, 또 온라인 쇼핑 거래 내역 등도 본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의 대출이 거절됐던 20만 명 정도가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계속해서 사회분야 뉴스입니다. 유치원비를 전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덕선 전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재판부는 범죄 사실의 성립에 관해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안양시의 한 종합병원에서 의료진 6명과 내원 환자 1명이 홍역에 걸린 것으로 확인돼 방역당국이 격리 조치와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확진자가 대부분 병원 의료진인 만큼 병원 전 직원에 대해 홍역 항체 검사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어젯밤 9시쯤 대전의 최고층 아파트 단지에서 정전이 돼 2천여 세대가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수도꼭지와 연결된 배관이 빠지면서 쏟아져 나온 물이 지하 전기실 변압기에 흘러들어 아파트 단지 전체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복구 작업은 오늘 새벽 3시쯤 마무리됐습니다. 네, 오늘 4월 3일 제주 4.3 71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희생자 추념식이 오늘 오전 10시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열립니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주요 정치권 인사, 또 희생자 유족 등 만여 명이 참석을 할 예정입니다. 가수 정준영이 불법 촬영한 영상을 올린 카카오톡 대화방에 가수 로이킴도 참여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현재 미국에 머물고 있는 로이킴을 조만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서 조사할 계획입니다. 영화 어벤져스 시리즈의 마지막 작품인 어벤져스 엔드게임의 개봉을 앞두고 영웅들이 오는 14일에 우리나라를 찾습니다. 팬 이벤트가 열리는데요. 아이언맨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캡틴 마블 브리 라슨 등이 참석을 합니다. 네, 오늘 봐야 하는 게 오늘 치러지는 보궐선거죠. 경남 창원 성산, 통영 고성, 국회의원 선거구 2곳과 전북 전주, 경북 문경, 기초의원 선거구 3곳에서 실시가 됩니다. 지금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여야 간 전국 주도권 경쟁에 오늘 선거 결과가 미칠 영향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경제계 주체들과 잇따라 만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오늘은 경제계 원로들을 만납니다. 참여정부 때 공정거래위원장을 지낸 강철규 서울시립대 명예교수 등이 청와대로 초청이 됐습니다. 이산가족 화상상봉장 13곳에 대한 개보수 작업이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달 말에 마무리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북측의 화상상봉장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가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후 북측과 논의를 해서 추진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분야별로 오늘 눈여겨봐야 할 뉴스들 지금까지 체크해드렸습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 알려드립니다. 현재 출근길 맑은 하늘 펼쳐진 가운데 꽃샘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보다는 기온이 올랐지만 여전히 평년 수준을 2, 3도 밑돌며 쌀쌀한데요. 내일 낮부터는 기온이 오르면서 추위가 물러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일교차가 상당하겠습니다. 많게는 15도 안팎까지 벌어져 아침 저녁으로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건조주의보 발효 중입니다. 곳곳 바람도 강하니까요. 화재 사고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해안을 따라서 현재 강풍 예비특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소형 태풍급으로 바람이 세차게 불어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14도, 광주와 부산이 15도로 예상됩니다. 북한도 함흥이 최고 16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내일 낮부터 기온이 올라 주말 동안 대체로 포근하겠고요. 일요일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아이 돌봄 서비스에서 나온 여성이 14개월 아이를 학대하는 모습이 퍼지면서 공분이 일고 있습니다. 아이 부모가 공개한 영상엔 돌봄인 50대 김모 씨가 분유를 먹지 않는 아이의 뺨을 때리고 침실에서 발로 차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여성가족부는 해당 가족과 국민들에게 큰 우려와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한다며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 가정에 대해 긴급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상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이가 젖병을 물지 않자 병을 마구 흔들며 고함을 칩니다. 아이를 갑자기 끌어당기더니
팔꿈치로 얼굴을 때리고 다리로 차기도 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에서 나온 50대 김모 씨가 14개월 된 아이를 학대하는 정황이 담긴 영상입니다. 2007년 정부가 도입한 이 서비스는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해 아이를 돌봐줄 사람을 연결해줍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김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이 집에서 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아이 부모가 지난달 집에 설치한 CCTV를 보다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김 씨의 모습을 보고 학대 정황을 알아챘습니다. 이 CCTV 쪽에서 소리가 나게끔 해놨는데 그 소리에서 이제 소리를 지르는 소리를 이제 들은 거예요. 이 아줌마가 이런 일 가지고 겨우 젖병을 입에 물리는 일을 가지고 화를 내네? 다른 걸 가지고도 이럴 수 있지 않을까? 아이의 부모는 그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담당 구청에선 김 씨의 자격을 정지하는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JTBC 문상혁입니다. 도심 한복판에서 수십억 원대 도박판을 벌인 주부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주택가 빌라 3가구를 사서 비밀 통로를 만들고 CCTV로 밖을 감시하며 경찰 단속을 피해왔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주택가 가정집에 중년 여성이 차례로 들어갑니다. 경찰이 들이닥치자 집안에서 여기저기 화투 뭉치가 나옵니다. 방에는 밖을 비추는 CCTV가 설치돼 있습니다. 도박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58살 이모 씨 등 중년 여성 13명은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도박판을 벌였습니다. 한 자리에서 1,000만 원 가까이 8개월간 벌어진 도박판에는 수십억 원의 돈이 오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씨는 주택가 빌라 3가구를 사서 도박장을 가정집과 옷가게로 속였습니다. 카드 단말기를 두고 이른바 카드깡으로 돈까지 빌려줬습니다. 뒤로 보이는 반지하 포함 3층 건물 중 아래층 1가구와 맨 위층 2가구가 도박장으로 사용됐습니다. 밖에 따로 계단이 있지만 내부에서 위아래층의 비밀 계단을 뚫고 맨 위층 2가구도 비밀 통로를 만들어 도주하기 쉽게 3가구를 하나로 연결한 겁니다. 경찰 신고가 7차례나 있었지만 단속은 번번이 허탕을 쳤습니다.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밖에 CCTV가 있기 때문에 자리를 깨끗이 치워버리죠. 도박장은 시민 제보와 2달간의 잠복 수사 끝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경찰은 도박장 개장 혐의로 이 씨를 구속하고 1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들을 2번 울리고 있습니다. 돈을 가로채는 것도 모자라 범죄를 눈치채 돈을 보내지 않으면 휴대전화를 해킹해 피해자를 테러범으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경찰 특공대와 군 폭발물 처리반 등 100여 명이 지하철역에 긴급 출동했습니다. 112 상황실에 역을 폭파하겠다는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시민 수백 명이 대피했고 전동차 7대가 역을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러나 허위 신고였습니다. 발신번호를 확인해보니 휴대전화 주인 48살 이모 씨는 보이스피싱을 당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 씨가 돈을 보내지 않자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앙심을 품고 악성 앱을 써서 112에 거짓 신고를 한 겁니다. 그쪽에서 앱을 하나 주길래 앱을 깔았고 황당하고 억울하고 지인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욕설을 보내기도 하고 아내에게 이혼하겠다는 문자까지 보낸 경우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211명에게 1년간 20억여 원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조직원 15명을 구속하고 달아난 총책 등 2명을 인터폴에 수배했습니다. 이들은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피해자들에게 접근했습니다. 모바일 대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며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했습니다. 경찰은 개인정보와 대포통장, 악성 앱을 공급하고 인출과 송금을 맡았던 다른 공범들도 쫓고 있습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지금부터는 KT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소식 자세하게 전해드립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자신의 딸이 KT에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에 대해 그동안 정치 공작이다,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부인해왔죠.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2011년 딸이 계약직으로 입사할 때 김 의원이 당시 KT 사장에게 지원 서류를 건넸다는 관계자의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의원이 직접 관여했다는 진술이 나온 것은 처음이어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김필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이 KT 입사 과정에서 직접 개입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습니다. 2011년 4월 계약직에 채용될 때 김 의원이 당시 서유열 KT 사장에게 딸의 이력서를 직접 건넸다는 관계자 진술을 확보한 겁니다. 김 의원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진 뒤 줄곧 부인해왔습니다.
그 아버지가 야당 정치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특혜 취업으로 매도하려는 것은 그러나 정치 공세라던 김 의원의 주장과 달리 딸 채용을 위해 직접 개입한 정황이 나온 겁니다. 이 경우 KT 업무를 방해한 걸로 볼 수 있지만 처벌할 수 있는 공소시효가 7년이어서 지난해로 끝났습니다. 수사팀은 김 의원 딸이 계약직으로 채용된 뒤부터 이듬해 정규직 공채에 합격하기까지 과정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이 서류를 건넨 시점을 출발점으로 이후 KT 측과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규명하겠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김성태 의원 측은 그동안 채용 의혹과 관련한 입장을 많이 밝혔다며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검찰의 여론몰이 수사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JTBC 김필주입니다. 검찰은 이미 KT의 전 인사 담당 임원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죠. 이 같은 상황에서 다른 유력 인사들의 특혜 채용 정황도 잇따라 드러나고 있습니다. 성시철 전 한국공항공사 사장이 추천한 지인에 따른 면접에서 떨어졌는데도 최종 합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청탁자들을 위한 이른바 맞춤형 채용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입니다. 연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은 김성태 의원 딸이 정규직으로 뽑힌 2012년 하반기 공채에서 여러 건의 특혜 채용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시철 전 한국공항공사 사장이 추천한 김모 씨는 면접에서 떨어졌지만 최종 합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전형 과정에서 면접 점수를 조작한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성 전 사장이 추천한 김 씨는 한국공항공사 간부의 딸로 파악됐습니다. 이런 내용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KT의 전 인사 담당 임원 공소장에도 포함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취재진은 성 전 사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이 밖에도 과거 동반성장위원회 사무총장을 지낸 인사와 KT 자회사의 전 대표이사도 채용 청탁을 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특히 KT 측이 청탁을 받은 지원자 개개인을 위해 전형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한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당시 이석채 KT 회장도 곧 불러 채용 의혹과 관련돼 있는지 조사할 예정입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KT 채용 비리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딸의 KT 특혜 채용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김 의원이 직접 지원 서류를 KT 측에 건넸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김성태 의원 이외에도 한국공항공사 전 사장을 비롯한 유력 인사들의 채용 부당 청탁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석채 전 KT 회장의 소환이 임박한 가운데 김성태 의원 등 다른 유력 인사들의 소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백상문 변호사와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KT 채용 비리 2012년 하반기 공개 채용이잖아요. 7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수사가 쉽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예상도 있었습니다만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네요. 그러니까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요. 그러니까 일단 7년 전 사건의 제일 중요한 그 수사를 하기 위해서 확인을 하려면 증거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KT가 인사팀이 그렇게 잦은 이동이 없어서 인사팀 구성이 거의 그대로인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제 검찰이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디지털 자료를 확보했는데 이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거쳐서 그 당시 2012년 채용 관련 서류들을 굉장히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서유열 홈 고객부분 사장하고 그다음에 김상효 인재경영실장, 그러니까 전무죠. 이 두 명을 구속 기소했거든요. 그러니까 전직 임원 2명을 구속 기소하고 이 전직 임원들의 입에서 그 당시에 있었던 총 이제 의혹이 9건 정도 있었습니다. 특혜 채용 의혹이. 그중에 한 5건 정도는 지금 어느 정도 확인이 됐다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료를 확보하고 그 자료를 토대로 임원들을 이제 구속 기소하고 그 구속 기소하는 과정에서 임원들의 진술을 확보했기 때문에 지금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인사 담당자들이 거의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자료들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이제 이석채 전 KT 회장의 소환도 임박했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총 9건 중에 5건 정도가 이제 검찰이 유의미한 그러니까 특혜 채용 정황 자료들을 확보했다는 거고 진술도 확보했다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인재경영실장이었던 김전무는 보통 이 서유열 홈 고객부문 사장 KT 사장으로부터 이제 지시를 받았다라고 했고 그 이 서유열 사장은 총 4건의 특혜 채용에 관련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KT 사장한테 지시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그 윗선 한 명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석채 회장이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이석채 회장에 관련된 정확한 진술이 나왔다는 내용은 없지만 그래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서유열 사장 선에서 지금 정리가 된 것인지 아니면 더 윗선에서 지시가 왔는지 그 부분에 대한 확인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이석채 회장도 조만간 뭐 일단 참고인 신분일지라도 소환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9건 정도가 특혜 채용이 이루어졌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중에 5건은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난 모양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것만 해도 빙산의 일각이다. 좀 더 파면 강원랜드에 버금갈 만한 굉장한 것들이 많이 터질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왜 유독 KT의 이런 부정 채용, 특혜 채용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KT가 민영화됐죠. 네. 근데 그 민영화가 무늬만 민영화해서 그렇습니다. 일단 국민연금이 최대 주주이기도 하고요. KT 아시겠지만 항상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 정권이 지나면 다음에 항상 KT와 관련된 의혹들이 나왔던 것 다 기억하실 텐데. 낙하산 인사들도 꽤 있었고요. 그럼요. 그리고 그 지금 현재 뭐 회장이나 이사들 주식 갖고 있지 않습니다. 네. 다 스톡옵션만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회사에 대한 지배력이나 장악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KT의 업무 특성상 국회 상임위하고 연결이 돼야 되고요. 그럼 거기에 관련된 로비 필요하겠죠. 이 사람들 입장에서, 임원들 입장에서. 그리고 만약에 이제 본인이 거기서 뭘 잘못해서 기소가 되거나 하면 정말 남는 게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 앞길을 위해서 무언가 윗선 아니면 정치권 뭐 이런 쪽에 로비를 할 수밖에 없는 지금 현재 구조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매번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 정권 하에서는 그 당시 있었던 일들은 생각보다 나오지 않습니다. 이번 것도 2012년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무언가 이 민영화와 관련된 구조를 정확하게 바꾸던가 정부의 통제력을 좀 약화시키지 않는 이상 이런 그 KT 내부의 이제 비리 문제들은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아닌가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른 2011년 4월에 계약직으로 채용이 됐고 그 이듬해인 2012년 하반기 공개 채용에서 정식 직원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김성태 의원이 딸의 서류를 직접 KT 사장, 당시 서유열 사장이 맞습니다. 되겠죠? 이 사장에게 전달했다는 관련자의 진술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공소시효 때문에도 뭐 이게 처벌이 어렵지 않겠느냐,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뭐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일단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성태 의원은 지금까지 딸의 특혜 채용 의혹 관련해서 철저하게 부인하는 입장이었는데요. 지금 일단 관련자들의 진술을 통해서 서유열 사장에게 김성태 의원이 직접 딸의 채용 서류를 건넸다는 건데 이제 그랬다면 그건 업무방해 혐의에 이제 구체적으로 깊숙하게 개입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검찰도 그 부분에 주목하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지금 2011년 4월에 계약직이 됩니다. 이제 딸이. 근데 이 업무방해죄 공소시효가 7년이에요. 그러면 7년이면 2018년이면 완료가 됐죠. 작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계약직에 입사할 때만 서류를 건네고 그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이론상 공소시효가 완료했기 때문에 김성태 의원은 뭐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일단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요. 근데 문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2011년 4월에 계약직으로 들어갔다가 2012년 하반기에 정규직으로 바뀌거든요. 그럼 이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바뀌는 과정에서도 무언가 김성태 의원이 개입한 것이 아닌가? 검찰은 그 부분에 주목을 하고 있고 만약에 이 부분에 개입했다는 정황이 나오게 된다면 이 범죄 시, 그러니까 범죄 행위의 종료 시가 2012년 하반기 공개 채용 시로 이제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공소시효 7년이면 아직 남았죠. 2019년 하반기까지니까. 지금 그래서 검찰도 그 부분을 지금 확인하고 있는 거고 그 부분이 확인이 된 다음에야 아마 김성태 의원을 소환할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2012년 하반기 공개 채용 당시 서류 심사와 적성 검사는 건너뛰었고요. 인성 검사에서도 탈락을 했는데 최종 합격이 됐단 말입니다. 여러 가지 특혜 정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김성태 의원이 또 어떤 역할을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수사하게 되겠군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2011년 4월 계약직 입사할 당시에 서류 건넨 게 끝이라면 처벌 못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데 그 이후에도 무언가 김성태 의원의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뭐 청탁을 했다라거나 해서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사실 일반적으로 채용하는 과정을 다 건너뛴 거잖아요. 다 건너뛰고도 이제 정규직으로 들어왔다면 그러면 이제 김성태 의원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검찰은 보고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 공소시효가 완료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비정상적으로 입사하게 된 그 배경에 김성태 의원이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검찰의 숙제입니다. 네, 성시철 전 한국공항공사 사장 지인의 딸도 면접에서 떨어졌는데 최종 합격이 됐다고 하고요. 자, 앞으로 검찰 어떤 부분에 수사에 초점을 맞추게 될까요? 일단은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채용 과정에서 5명 정도는 완전히 구체적으로 좀 사실상 말도 안 되게 이제 채용이 됐다는 부분이 확인이 됐죠. 그리고 그에 관련된 관련자들의 진술도 나온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성시철 공항공사 사장 지인의 딸에 관련된 얘기도 지금 나오게 된 건데 일단 확인을 이제 검찰에서 해야 되는 건 그러면 이 구체적인 채용 과정에서 이 당사자들이 어떤 청탁을 하고 어떤 부탁을 했고 그 관련된 진술이 어떤 게 나와 있는지 이제 그 부분에 대한 확보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의혹이 일었던 9명 중에 5건만 지금 확인이 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나머지 4건도 이상한 정황은 분명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도 지금 검찰은 수사에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성문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 장자연 씨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기 위한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활동이 2달 더 연장돼 현재 진행되고 있죠. 장 씨가 남긴 문건에 등장하는 인물들 가운데 한 명으로 지목된 방정호 전 TV조선 대표가 장 씨에게 자주 연락을 하고 만났다는 진술을 조사단이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버들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자연 문건과 관련해 방정호 전 TV조선 대표는 경찰 조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장 씨와 한 차례 술자리에서 우연히 만났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다시 조사 중인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이런 방 전 대표의 해명에 배치되는 진술들을 확보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방 전 대표의 지인이 방 전 대표로부터 2008년, 2009년쯤 자주 만나고 연락하던 여자가 있었다. 그 여자가 고 장자연 씨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진술했던 겁니다. 이에 대해 검찰 과거사위원회 관계자는 방 전 대표가 장 씨에게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걸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여러 명에게서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사단은 이 같은 진술들을 근거로 방 전 대표가 문건에 등장하는 조선일보 방 사장님 아들이라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2009년 수사 당시 경찰이 방 전 대표의 통화 내역 전체를 들여다보지 않는 등 소극적으로 수사한 정황을 살피고 있습니다. TV조선 측은 방 전 대표가 장 씨와 자주 통화하고 만났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면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일행의 축구장 유세를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경남FC가 받은 징계, 승점 삭감 얘기까지 얘기가 나왔었지만 제재금 2천만 원입니다.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해서 징계를 받은 최초의 구단이 됐습니다. 이 같은 징계 조치에 대해서 경남FC는 구단의 손실에 황 대표 측이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법적 조치에 나설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이도성 기자입니다. 축구장 안에 들어와 두 손을 흔들고 2번을 찍어달라고 호소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일행의 선거운동. 경남FC는 황 대표 일행이 막무가내로 들어가서 유세를 했다고 하소연했지만 징계를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프로축구연맹은 선거 열기가 높아진 상황에서 경기장 경호 인원을 늘리지 않고 또 구장 안에서 유세할 때 장례 방송 등으로 더 적극적으로 제재하지 않은 점을 들어 경남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경남은 프로축구 37년 역사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최초의 구단이 됐습니다. 승점이 깎이거나 무관중 홈경기 처분이 내려지는 등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제재금 2천만 원 징계도 가벼운 건 아닙니다. 그동안 감독이나 구단 관계자가 심판실까지 들어가 모욕적인 발언을 하거나 관중이 심판에 난폭한 행위를 하는 경우 2천만 원 정도의 제재금이 부과된 적이 있습니다. 높은 제재금은 축구장 안의 정치적 행위 표출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경남FC는 황 대표 일행이 구단이 떠안게 될 경제적 손실에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입장문을 냈습니다. JTBC 이도성입니다. 항생제도 소용이 없는 세균 슈퍼박테리아에 감염이 돼서 폐혈증과 폐렴으로 사망을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한 해 3,600명이라는 연구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슈퍼박테리아가 전국 병원 곳곳에 퍼져 있고 없앨 수 없는 상태가 됐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배양진 기자입니다. 슈퍼박테리아에 감염된 아버지의 임종을 딸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우리한테 감염이 있을 수 있으니까 돌아가실 때 들어가지 말라고까지 한 거예요. 우리 아빠 죽을 때까지 그거를 갖고 가셨어요. 윤 씨 아버지가 감염된 건 VRE, 가장 강력한 항생제 중 하나인 반코마이신에도 죽지 않는 균이었습니다. 더 강한 항생제를 쓰면 여기 몸에 모든 신장이 다 상해버린대요. 그리고 사람도 죽고 그 균도 같이 죽는데요. 분당서울대병원 김홍빈 교수 연구팀이 질병관리본부의 위탁을 받아 슈퍼박테리아 감염과 그로 인해 숨지는 사람의 수를 추적 조사했습니다. VRE를 포함한 6가지 대표 슈퍼박테리아 감염 현황만 조사했는데 이 균에 감염된 뒤 폐혈증과 폐렴에 걸리는 사람은 한 해 9천여 명, 이 중 약 40%인 3,600여 명이 숨지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내성이 없는 일반 세균에 감염됐을 때보다 사망률은 최대 3배까지 높았습니다. 평상시에 항생제에 잘 듣는 균이라 하더라도 병독성이 상당해서 그나마 치료할 수 있는 항생제까지 부족해버리면 더 심각한 상황이 감염 치료에 쓸 수 있는 항생제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최후의 항생제라고 불리는 카바페넴의 내성이 있는
CRE 감염 건수는 지난해 10,000건이 넘었습니다. 이미 전국 병원에 퍼져 제거가 불가능한 토착화 상태가 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이 강력한 슈퍼박테리아에 병원에서 감염이 돼도 정확한 정보를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격리도 제대로 되지 않고 퇴원을 요구당하기도 합니다. 이어서 이상화 기자입니다. 이현주 씨의 친정 어머니는 무릎 연골 수술을 받은 후 슈퍼박테리아에 감염됐습니다. 하지만 병원은 심각하지 않다는 설명뿐이었습니다. 어떤 균에 감염됐는지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일주일 1인실에서 격리 치료를 하시면 되니 기계가 있고 뭐가 있고 다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틀 뒤 병원 측은 감당하지 못하겠다며 퇴원을 요구했습니다. 사람이 초과할 수 있는 항생제의 양을 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재무부장이 나와서 정말 죄송하게 됐다고 그러면서 퇴행성 연골 수술로 시작했던 치료는 13번의 수술로 이어졌습니다. 근육이 없어 걷지도 못하는데 통증은 계속되고 있다고 전합니다. 백창아 씨의 어머니는 교통사고로 입원했다 슈퍼박테리아에 감염됐습니다. 백 씨는 감염이 확인된 뒤에도 제대로 격리가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환자들과 섞여 있는 6인실의 침대 간 간격은 1m 정도입니다. 규정엔 1인실에 격리할 수 없는 경우 침대 간 거리를 2.5m 두도록 돼 있습니다. 감염 우려 때문에 재활 치료도 못 받습니다. 걸어 다니시고 재활 치료가 가장 중요한데 재활 치료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격리 병실도 부족합니다. 환자들은 병원들을 옮겨 다니는 게 일상입니다. 17살 딸이 숨지기 전 아버지가 쓴 병상 일지엔 거절당했다는 말로 가득합니다. 다른 환자들을 위해서도 자기네들은 그 균에 감염이 되는 환자들을 받을 수가 없다고 대부분 다 얘기를 하거든요. 또 답답한 건 언제까지 병원에 있어야 하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수개월, 길게 수년씩 이어지는 간병비와 치료비도 큰 부담입니다. 11번째인가 10번째인가 수술했을 때 그래서 정말 저희 재산으로는 아파트 하나 있는 게 다였어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JTBC 이상화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떻게 이 슈퍼박테리아에 감염이 되고 있는 건지 그 경로를 밝힐 역학조사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슈퍼박테리아 공포는 이미 현실이 된 모습인데 보건당국은 이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백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호자들은 비슷한 처지의 환자가 주위에 많았다고 말합니다. 제가 여쭤봤어요. 주변 분들한테 6, 7층에 저희 어머니 같은 균 환자들이 있대요. 일반 환자하고 이제 섞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병원이나 질병관리본부에 물어도 왜 어떻게 감염됐는지 확실한 대답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일반 사람들 다 걸리고 항생제를 맞다 보면 다 걸리고 조사 대상이 아니다. 슈퍼박테리아 중 감염되면 무조건 보고해야 하는 CRE 환자만 한 해 10,000명을 넘습니다. 의료기관 한 곳에서 역학적 관련성 있는 환자가 2명 이상 발생하면 역학조사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도 실제 역학조사가 이루어진 사례는 40여 건에 불과합니다. 감염이 됐다고 해도 연관성이 증명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요양병원은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환자 10명 중 5명가량이 격리도 되지 않은 채 처치를 받고 있습니다. 슈퍼박테리아는 이미 토착화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한 병원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을 넘어섰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보건당국이 감염 관리와 역학조사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JTBC 김백기입니다. 종교인의 퇴직금에 붙는 세금을 줄여주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최근 속전속결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지난해부터 어렵사리 시행된 종교인 과세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회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종교계에 특혜를 준다는 비판도 거셉니다. 취재 기자와 이 문제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이재승 기자, 종교인 소득 과세를 1년 만에 다시 바꾼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 왜 이런 내용들이 마련됐을까요? 네, 그 이른바 종교인 소득 과세법은 이게 추진된 지 50여 년 만에 지난해 1월 1일부터 어렵사리 시행이 됐습니다. 그때도 일부 종교단체가 거세게 반대하고 일부 정치인들이 눈치를 보는 상황이 나타난 바 있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건 그 종교인의 퇴직금 과세 범위가 현재보다 줄어드는 부분입니다. 네. 그 작년부터 시행된 그 소득세법에 따르면 그 종교인도 퇴직금 총액에 대해서 소득세를 내야 하는데요. 하지만 이번에 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그 종교인에 한해서는 총액이 아니라 2018년 1월 1일 이후의 부분만 퇴직소득세를 계산할 때 넣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올해 퇴직하는 종교인에게는 지난해 1년치 세금만 부과한다는 겁니까? 네. 일단은 올해 초에 퇴직을 했다면 네. 그런 셈이 되는데요. 퇴직금 계산법은 쉽게 생각하면 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 곱하기 근속 연수입니다. 30년을 근무하고 지난해 말에 똑같이 퇴직을 했다면 퇴직소득세 과세 대상이 일반 납세자는 30년 전체에 대한 것이고 종교인은 작년 1년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 세금도 30배 정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근무 기간이 짧을수록 그 차이는 줄어듭니다. 네, 다른 직장 근로자들은 여전히 많은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인들에게만 퇴직 소득의 범위를 축소해 준다는 것인데 왜 이 시점에 이 같은 개정안이 마련됐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네,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검토 보고서에서 이 부분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목사 출신인 서헌재 한국교회법 학회 회장 등이 지난해 11월에 이 같은 내용의 청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 1일에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 여야 기획재정위원회 의원 10명이 그 내용을 거의 수용을 해서 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이후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3월 28일 조세소위원회 그리고 3월 29일에 기재위 전체 회의를 열고 속전속결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네, 소리 소문 없이 속전속결로 진행된 느낌 지울 수가 없는데 국회 논의 과정에서 반대하는 의원은 없었습니까? 네, 없었습니다. 네. 이미 발의할 때부터 여야가 합심해서 발의했기 때문인데 정부도 적극 찬성을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빠르면 이번 주 국회 본회의에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공청회라든가 또 국민에게 알려질 시간이 부족했다는 그런 비판이 나옵니다. 시민단체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공청회도 한번 하지 않고 1차 천리도 군사 작전하듯이 법이 지금 통과가 되고 있습니다. 얘는 총선을 앞두고 일부 종교계 표를 의식한 그런 법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종교인 과세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원칙과 또 성직자도 국민이므로 세금을 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생기면서 시행됐습니다. 개정안이 이러한 법의 취지에 맞는지를 두고 앞으로 계속 논란이 예상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이재승 기자 수고했습니다. 오늘은 4월 3일 제주 4.3 항쟁 71주년입니다. 국방부는 오늘 어떤 형식으로든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처음 있는 일입니다. 또래보다 키가 2뼘이나 작을 수밖에 없었던 강양자 할머니의 4.3 이야기 최충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낡은 사진 속 소녀는 친구들보다 키가 2뼘이나 작습니다. 실종된 외할아버지를 찾으러 나간 할머니 등에 엎여있다 넘어져 허리를 다친 강양자 할머니입니다. 허리가 휜 채 70년을 살다 4.3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후유장애인 인정 신청을 냈습니다. 하지만 증언해줄 이들이 모두 세상을 떠났고 기록도 남아있지 않아 퇴짜를 받았습니다. 제가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까지도. 그 재판장한테. 79살 김남규 할머니의 부친은 좌익 세력으로 몰려 희생당했습니다. 나중에 4.3 평화공원에 위패를 모셨지만 2008년 철거당했습니다. 좌익 세력은 속아내야 한다는 분위기 속에서 기록에 이름이 남았다는 이유로 봉변을 당한 겁니다. 아버지 산소를 찾은 김 할머니는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복도 되려고 해서 산에 오른 것이 아니고 여기서 숨을 뛰가고 놈 숨겨주면은 숨겨준 사람까지 다 죽여버리고. 4.3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7만 8천여 명이 희생자로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두 할머니처럼 자신 혹은 가족의 명예회복을 거부당한 1만 6천여 명은 여전히 개별적인 법정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JTBC 최충일입니다. 옛 신라 궁궐터인 경주 월성 유적지에서 1600년 전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 작은 나무배와 또 나무 방패가 나왔습니다. 특히 이 나무배는 왕실 제사에 쓰인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이 배를 띄우고 신라인들은 무엇을 바랐을지 권근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촌풍어제엔 작은 배에 불을 붙여 바다로 띄어보내는 띠뱃놀이가 빠지지 않습니다. 마을의 나쁜 기운을 떠나보내고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해달라는 의미인데 1600년 전 신라시대에도 제사에 모형 나무배를 쓴 흔적이 나왔습니다. 천년 신라의 타임캡슐인 경주 월성 유적지, 옛 왕성터 주위를 둘러싼 도랑에서 작은 나무배가 출토됐습니다.
40cm 정도의 이 모형배는 뻘에 묻혀 공기와의 접촉이 차단된 덕분에 오랜 세월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5세기 전후 만들어져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모형배. 당시 신라인들이 타던 배의 9분의 1 크기입니다. 정교한 모양에 불에 그을린 흔적도 있어 왕실의 제사에 사용했던 걸로 보입니다. 물에 배를 흘려보내면서 어떤 의뢰를 했을 것으로 왕실과 관련된 어떤 염원이 들어있지 않을까. 궁궐터에선 나무 방패도 2점 나왔습니다. 표면엔 동심원 무늬를 그렸고 잡기 편하게 손잡이도 달았습니다. 고구려 안악 사모분을 비롯한 고분 벽화로만 볼 수 있었던 방패의 온전한 모습이 처음 확인된 겁니다. 나무판에 글을 적은 문서, 즉 목간에는 곡물의 수량을 기록했는데 1, 3, 8 같은 숫자는 위조를 막기 위해 획수를 늘린 한자를 쓰기도 했습니다. 반달 모양이라 월성이라 불리는 신라의 왕궁. 1600년 전 사람들은 여기서 작은 배를 띄워보내며 무엇을 기원했을까? 오랜 세월을 버틴 유물은 신라인들의 삶을 넌지시 알려주며 여러 상상을 불러내고 있습니다. JTBC 권근영입니다. 올해로 45회를 맞은 2019 중앙음악 콩쿠르 시상식에서 피아노의 노현진, 작곡 김신, 바이올린 임동민을 비롯한 19명이 수상을 했습니다. 이번 경연에는 첼로와 플루트, 성악을 포함해 7개 부문에 모두 435명이 참가해서 29명이 본선 경쟁을 펼쳤습니다. 중앙음악 콩쿠르는 조수미와 김동규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음악인을 배출한 대회입니다. 프랑스 파리 오르세 미술관에서 지금 특별한 전시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작품 속에서 늘 이름이 없었던 흑인들이 주인공이 됐습니다. 작품의 이름도 바뀌고 사람 위치도 달라졌습니다. 김성탁 특파원입니다. 파리를 충격에 빠뜨린 인성주의 화가 에두아르 마네의 작품 올랭피아입니다. 누워있는 올랭피아의 발치에 흑인 하녀가 꽃을 들고 서 있습니다. 오르세 미술관은 이 작품의 이름을 흑인 여성에서 따 로르로 바꿔 달았습니다. 두 사람의 위치를 바꾼 작품도 함께 선보였습니다. 흑인 여성의 초상이라고만 돼 있던 작품 속의 여성은 마들렌이란 이름을 얻었습니다. 작품 속 흑인을 주연으로 만드는 시도입니다. 1848년 프랑스에서 노예제가 폐지된 후 흑인들은 유모나 그림 모델 등 직업을 찾아 나섰습니다. 예술 작품 속에서 그들은 대부분 익명이었습니다. Some titles were unacceptable for contemporary sensitivities, and also because the research also has enabled us to have a name now to put on those models. 자국 우선주의와 난민 논란 등으로 인종차별은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식에 문제를 제기하는 흑인 모델 제리코부터 마티스까지 전시는 7월 말까지 열립니다. 런던에서 JTBC 김성탁입니다. 네, 오늘 4월 3일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날입니다. 2시간 전인 6시부터 해당 지역들에서 투표가 지금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도 연결합니다. 안태훈 기자, 지금 시간이 7시 51분. 지금 나온 투표율이 7시 기준으로 나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중앙선관위가 매 시각 정시마다 투표율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일단 창원 성산 국회의원 선거의 투표율은 아침 7시 현재 기준으로 1.7%입니다. 통영 고성은 같은 시간 기준 1.5%로 집계됐습니다. 이 밖에 기초의원 선거는 선거구별로 차이는 있습니다만 0.7% 안팎의 투표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 유권자들은 신분증을 갖고 오늘 저녁 8시까지 투표소로 가면 투표하실 수 있고요. 당선자 윤곽은 오늘 밤 10시가 지나야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어제 오후 발생한 부산 해운대 산불이 밤사이 정상 쪽으로 번져서 피해가 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소방당국은 어제 오후 5헥타르로 잡았던 산불 피해 면적을 이 시각 현재까지 13헥타르 이상으로 늘려 잡았습니다. 오늘 새벽 6시 10분쯤부터 헬기를 다시 띄운 소방당국은 불길이 보이는 곳을 중심으로 진화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중에는 진화 작업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국내 소식 살펴봤고 국제통화기금 IMF 총재가 또 세계 경제에 대해서 우려를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가 워싱턴 DC 현지 시간으로 2일 미 상공회의소 강단에 올라서 한 말입니다. 미국도 성장 둔화에서
예외가 아니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라가르드 총재는 세계 경제가 지난 2년간 꾸준한 성장 이후 불안해졌다며 미중 간 무역 전쟁과 브렉시트를 둘러싼 불확실성 등으로 향후 전망도 불안정하다라고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네, 한편 세계무역기구 WTO도 올해 세계무역 성장률을 2.6%로 낮춰 잡았습니다. 이는 지난해 실제 성장률 3%보다 0.4%포인트 낮은 수치입니다. 네, 지금까지 아침에 지금 JTBC 안태훈입니다. 수요일 날씨 키워드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큰 일교차, 건조주의보, 그리고 강풍 예비특보인데요. 현재 출근길 어제보단 기온이 올랐지만 여전히 평년 기온 2, 3도 밑돌고 있습니다. 일교차도 상당한데요. 크게는 15도 안팎까지 벌어져서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건조주의보 발효 중이고요. 동해안을 따라 강풍 예비특보도 내려져 있어서 화재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꽃샘추위가 며칠째 계속되고 있죠. 4월인데 왜 이렇게 추워? 추위가 얼른 지나갔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고요. 이 시기 때 옷이 제일 없다며 난감해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다시 평년 기온 회복하니까요. 조금만 더 견디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키워드와 SNS로 만나본 날씨였습니다. 경찰이 마약 공급책 한 명을 붙잡아 조사했는데 재벌 3세들의 이름이 줄줄이 나왔습니다. SK 창업주의 손자는 긴급 체포됐고 경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해외에 있다는 현대가의 손자도 조만간 소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은 지난 2월 마약 공급책 이모 씨를 붙잡았습니다. 누구에게 마약을 사고 팔았는지 확인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씨의 휴대전화기 메신저 대화방에서 뜻밖의 이름들이 등장했습니다. 정 씨하고 최 씨하고 좀 알고 그렇게 서로 주고받은 대화 내용 네. 그걸로 나온 거지. 최모 씨는 SK 창업주인 고 최종건 회장의 손자입니다. 또 정모 씨는 고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의 손자입니다. 모두 재벌 3세들입니다. 이들은 공급책 이 씨에게서 마약을 산 뒤 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최 씨를 상대로 마약 양성 반응을 확인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최근까지 18차례나 마약을 투약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해외에 있는 현대가의 정 씨는 불구속 입건해 곧 조사합니다. 정 씨의 여동생도 지난 2012년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최 씨와 정 씨는 공급책 이 씨에게 보안이 강한 텔레그램 메신저로 마약을 부탁한 뒤 계좌로 돈을 보냈습니다. 이 씨는 이 돈을 비트코인으로 바꿔 판매책 A 씨에게 마약을 샀고 최 씨와 정 씨에게 택배로 보냈습니다. 경찰은 공급책 이 씨에게 처음 마약을 건넨 판매책 A 씨를 쫓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이 관리하는 고객 명단이 있을 걸로 보고 다른 투약자들도 집중 추적하고 있습니다. JTBC 이상엽입니다.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모 씨도 지난해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는 지지부진합니다. 2015년에도 마약 사건에 연루됐지만 경찰 조사를 단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신아람 기자입니다. 경찰은 지난해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모 씨가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첩보를 받았습니다. 범행 시점과 장소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당시 제보 내용은 구체적인 걸로 파악됩니다. 경찰은 황 씨를 마약 혐의로 입건하고 황 씨 신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2차례나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 압수수색보다는 직접 불러 조사하라는 취지인 걸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황 씨는 지금도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황 씨가 마약 투약 의혹에 휩싸인 건 처음이 아닙니다. 2015년엔 동갑내기인 조모 씨가 집에서 필로폰을 투약하는데 가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 황 씨는 비닐봉투에 필로폰 0.5g을 넣어 조 씨에게 건넨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조 씨는 법원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황 씨는 경찰 조사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어제 서울지방경찰청이 나섰습니다. 당시 경찰 윗선과 황 씨 측이 유착했던 건 아닌지 알아보기 위해 내사에 들어갔습니다. JTBC 신아람입니다. 재벌가 3세들의 마약 투약 사건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경찰은 SK그룹 창업주의 손자인 최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현대그룹 창업주의 손자 정모 씨도 조만간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마약 투약 혐의와 관련해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를 둘러싼
봐주기 수사 의혹도 커지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들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과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SK그룹 창업주의 손자 최모 씨 사건부터 살펴보죠. 네. 지난해 18차례에 걸쳐서 마약을 투약했다고 하는데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네. 영장이 발부될까요? 지금 이제 18차례인데 15차례는 그 이모 씨, 그다음에 3차례는 지금 불상자로부터 이제 공급을 받았는데요. 네. 경찰청 인천청에서는 지금 그 구속영장 청구를 했는데 이런 정도 뭐 1년여간의 상습적인 투약 혐의가 있기 때문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구속영장이 거의 발부될 걸로 확신을 합니다. 네, 공급책 이모 씨가 지난 2월에 붙잡혔고요. 네. 이 이모 씨의 메신저 대화방에 네. 이 정모 씨, 최모 씨 이름이 있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텔레그램 메신저 대화방은 이제 한 정치인의 그 여러 가지 그 스캔들로 해서 또 더 유명해졌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비밀방에서 대화를 하고 나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은 이 삭제가 되는 그런 형태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이용을 했는데 결국 그 공급책이 체포된 뒤에 통신 수사, 메신저 대화방 수사를 하는 중에 이제 그 재벌 3세들의 인적사항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을 수사를 하고 있는데 정모 씨, 그러니까 현대 정주영 그 회장의 손자인 재벌 3세 정모 씨는 지금 미국에 체류 중인 걸로 확인이 됐는데 이 세 사람이 이모 씨, 최모 씨, 정모 씨가 미국 유학 중에 서로 알게 된 걸로 경찰은 그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 정모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입국을 요청을 하고 있는데 연락이 되지 않는다라고 네. 하는 측면에서 일단은 그 불구속 입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불구속 입건이 아니고 수사 중입니다. 입건을 해서. 그래서 귀국을 해서 이런 혐의가 짙어지면은 구속영장 청구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네, 이들이 마약을 주고받을 때 말이죠. 뭐 메신저라든지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이른바 던지기 수법을 네. 활용했다고 하는데 이게 네. 뭔가요? 던지기 수법이라고 하는 부분은 보통 이제 비트코인 얘기도 나오는데 네. 예를 들어서 현금을 주고받고 하게 되면 수사 기간이 추적이 되거든요. 근데 비트코인 형태를 구매해서 이제 이런 형태로 값을 지불하고 그 다음에 던지기 수법이라고 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요청을 하면 공급책이 어떤 그 킥 서비스나 배달에게 이제 의뢰를 해서 보내기도 하고 아니면 우편함이나 개인 사물함 또 보관함 그리고 심지어 이제 화장실 그 물탱크 속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이 지정한 장소 또 공동 주거지역의 화단 같은데 이렇게 던져 놓으면 일정한 시간에 그걸 찾아가는 방법 그러니까 비대면 전달하는 공급 이런 형식을 바로 던지기 수법이라고 합니다. 네, 비트코인으로 마약 대금을 주고받을 경우에는 경찰이 추적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네. 비트코인을 주고받게 되면 이 비트코인 형태의 그 매매 거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추적이 쉽지는 않거든요. 물론 비트코인을 사고 파는 사람은 거래소에서 다 이제 익명이 아니고 실명이 되지만 외형상으로는 비트코인을 거래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게 마약과 관련한 그런 혐의로 보기가 어렵다는 측면에서 위장 수법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네, 정모 씨, 최모 씨 이들이 주로 흡입한 마약은 뭔가요? 뭐 액상, 대마, 또 네. 뭐 쿠키라고 하는 변종 마약도 있다고 하던데. 그렇습니다. 이제 고농축 그러니까 대마를 농축을 아주 그 함량을 높게 이제 해가지고 농축을 해서 이걸 전자담배 피우는 식으로 하는데요. 이제 쿠키 형태로도 만들기도 하죠. 이게 카트리지 형태로 이제 흡입을 하는데 우리가 보면 전자담배 보통 피우면은 전자담배 피우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로 이제 고농축 액상을 이제 대마 흡입을 하게 되는데 이게 통상적으로 지금 알려진 것처럼 순도 금값의 3배 네. 형태가 그렇게 이제 비싼 형태인데 이런 부분이 결국은 환각 증세가 무려 40배 이상 나간다. 그래서 중독자일수록 이게 선호한다. 지금 이렇게 조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형태이고 우리나라가 지금 대마 같은 경우에는요. 뭐 미국의 일부 주죠. 캘리포니아라든가 캐나다 같은 데는 제품화하거든요. 또 일부 미국 주 같은 데는 합법화돼 있기 때문에 네. 미국의 유학파들이 왜 많냐면 이런 형태에 젖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범죄가 아니다 하는 인식도 상당히 좀 대마의 이 유통에 기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대마가 합법화된 외국에서 우리 국민이 대마를 흡입할 경우에도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속지주의, 속인주의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네. 그 나라에서는 합법화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법에 적용을 받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해외에서 도박을 합법적으로 하지만은 우리나라 사람이 해외에 나가서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게 되면 도박죄로 처벌받는 형태, 속지주의나 속인주의 형태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처벌을 받습니다. 네,
대마가 허용되는 나라에 사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대마를 흡입할 때도 역시 불법이고요. 당연합니다. 그 나라에서는 합법화되어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이 대마를 소지, 매매, 투약하게 되면 우리나라 법을 적용받아서 함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처벌을 받습니다. 네,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모 씨. 지난 2015년에 이어서 지난해에도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의 수사를 아직까지 한 번도 소환 조사를 받지 않았다고 하는데 유착 의혹도 있어 보입니다. 사실 2015년 10월 달에 필로폰 투약, 그러니까 30만 원을 주고 투약한 사람이 바로 이제 그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로 알려져 있죠. 네. 그런데 그 당시 대학생이었던 사람은 체포가 돼가지고 구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황모 씨는 계속해서 경찰 출석에 불응을 하고 최근에 경기 남부청에서 3년이 지났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첩보를 받고 작년 말경에도 대마를 투약을 했다는 그런 첩보에 의해서 이제 압수수색 영장을 하고자 했는데 2번이나 수원지검에서 기각이 됐습니다. 사안이 기간이 오래된 것 때문에 기각을 했는데 사실 이런 건 마약에 관련된 수사에 좀 인식이 좀 희박한 게 아니냐. 왜 그러냐면 마약이라고 하는 거는 연속성,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비록 노출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혐의가 있을 때 그 이후에 계속해서 한다는 추론이 가능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이 돼서 수사를 어렵게 했다는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재벌 3세들이 이렇게 마약에 빠져드는 이유는 뭘까요? 사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방금 말씀을 드렸지만 해외에서 마약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국내에서까지 이제 전해져 오는 부분인데 사실은 어려움이 없다. 또 경제적으로 처벌을 받더라도 큰 생계 지장이 없다. 또 뭐냐면 예를 들어서 마약 혐의를 적용받으면 대형 로펌이라든가 상당히 정관예우를 받는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전략적으로 대응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기소유예 처분이라든가 아니면 벌금형이라든가 구속이 되지 않는 형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처벌이 미미하게 되는 부분에 더 마약을 하게 되는 그런 또 기초가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우려도 있습니다. 네,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마약 사범에 대한 처벌 수준이 여전히 낮은 것 같아요. 실제로 법상으로는 마약을 소지하거나 투약하면 최대 징역 5년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약을 공급하거나 판매할 경우에는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3년 이상을 받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일정 기간 이제 소지하거나 매매하거나 공급을 할 때는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이고요. 또 이걸 이제 밀수 형태로 수입을 한다 그러면 10년 이하 징역, 최대 무기징역형까지 처벌이 돼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재벌 3세들의 이런 처벌을 보면은 기소유예 처분이라든가 벌금형 정도가 되고 또 구속이 된다고 하더라도 항소심에서 이제 풀려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떤 경제적인 측면의 대응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규정된 처벌을 하지 않는 이런 미온적인 처벌, 온정주의 처벌도 마약의 어떤 활성화 이런 부분에 좀 기여를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어떤 그 우려가 있는 것이죠. 네, 역시 강력한 처벌과 단속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39년 전 동해에서 침몰한 해경 경비정을 찾는 탐색 작업이 시작됐다는 소식 지난달에 전해드렸죠. 다행히 한 달도 되지 않아서 경비정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됐습니다. 침몰한 경비정이 거의 확실하다고 하는데 유가족이 기대하는 인양까지는 아직도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조승영 기자입니다. 1980년 1월 23일 새벽 경비 임무 중이던 해경 경비정 72정이 거진항 동쪽 바다에서 다른 경비정과 부딪혀 침몰했습니다. 경찰관과 전투경찰 등 17명이 실종됐습니다. 유가족이 진상조사와 선박 인양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모두 외면했습니다. 39년이 지난 지난달 비로소 탐색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72정으로 보이는 물체를 찾았습니다. 발견된 곳은 침몰 추정 지점에서 북쪽으로 640여 미터 떨어진 수심 100m 지점입니다. 물체의 길이와 폭이 72정의 도면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함정으로 추정할 수 있는 흔적도 여럿 나왔습니다. 가림막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포거치대. 일반 선박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해경은 이 물체가 침몰된 72정이 거의 확실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가족은 여전히 애가 탑니다. 인양에 대한 계획이 없으니까 유가족들이 지금 거기에 대한 이제 분노가 엄청나게 있습니다. 해경과 해양과학기술원은 작업 중 망가진 무인 수중 장비를 고쳐 다음 달 다시 탐색에 나설 계획입니다. 인양 문제는 유가족과 따로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봄철 토네이도와 회오리 바람으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산악지대인 네팔에선 폭풍으로 최소 28명이 숨지고 600여 명 넘게 다쳤습니다. 기상 전문가들은 지구 온난화로 인한 대류 불안정이 피해를 키운다고 했습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지붕에 뼈대만이 남았습니다. 전봇대는 바닥에 닿을 듯합니다. 버스도 강풍에 맥없이 쓰러졌습니다. 현지 시간 31일 밤 우박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폭풍우가 네팔 카트만두 남쪽 바라 지역 등을 강타했습니다. आनी आइला नहीं से आइला साफ ढड़ा ढड़ ढड़ ढड़ी कॉल करने के तो दूसरे के घर में लुका गन से नहीं मेरा तो सब बुढ़ा मर जाते बकरी छेदे तने घर दुआरे हमने के कौन 네팔 당국은 희생자 대부분이 무너진 담장이나 넘어진 나무에 깔려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날아온 벽돌에 맞은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주 네팔 한국대사관 측은 현재까지 한국인 피해자 보고는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영국 가디언은 봄철 네팔에서 이런 규모의 폭풍이 발생한 건 이례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기상 전문가들은 최근 지구온난화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땅 표면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대류가 불안정해져 회오리 바람 등 이상 현상이 더 자주 일어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러시아 북서부의 한 군사학교에서 폭발이 일어나 학생들이 다쳤습니다. 학교 건물 안에서 일어난 갑작스러운 폭발에 학생 한 명이 가벼운 상처를 입었고 3명이 다쳐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어찌나 폭발이 거셌는지 계단이 무너져서 2층 교실에 있던 학생들이 한때 고립되기도 했는데요. 이후 폭발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기계가 발견됐는데 군용 폭발물은 아니었습니다. 당국이 범죄 가능성을 열어두고 계속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9층 난간에서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미국 메릴랜드주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났는데요. 사람들이 아직 잠들어 있는 이른 새벽 시간이었습니다. 거주자 300여 명이 긴급 대피했는데요. 화재를 진압하던 소방관을 포함해 3명이 다쳐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소방관 100여 명이 동원돼 불길을 잡았는데 화재 원인은 아직 오리무중입니다. 소 한 마리가 허공에 매달려 있습니다. 어찌 된 일일까요? 이탈리아의 한 목장에 사는 소가 발을 헛디뎠는지 해안가 바위 아래로 떨어졌는데요. 구조대가 헬기를 동원해 구조 작전을 펼친 겁니다. 소는 무사히 안전한 곳으로 옮겨졌는데요. 누리꾼들은 소가 하늘을 나는 광경이 엉뚱하면서도 신기하다는 반응입니다. 정복할 수 없다는 뜻의 그리스어에서 그 이름이 유래한 보석이 있습니다. 바로 다이아몬드인데요. 흔하지 않기에 더 특별한 거대한 타원형의 다이아몬드가 경매에서 놀라운 가격에 낙찰됐습니다. 타원형의 이 다이아몬드 무려 88캐럿입니다. 세공하는 데만 7개월이 걸렸는데요. 사람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으며 홍콩의 한 경매에 나왔습니다. 크기뿐 아니라 그 모양과 순도도 남다르다고 하는데요. 치열한 입찰 경쟁 끝에 1,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25억 원에 낙찰됐습니다. 낙찰자는 익명의 한 일본인으로 다이아몬드에 딸의 이름을 붙여주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수요일 아침 8시 12분 지나고 있습니다.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정하는 곳이 정부냐, 일선구청이냐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경우가 서울 주요 지역에서 나오고 있어서 지금 논란입니다. 지자체들이 공시가격을 낮게 매긴 게 아닌지 정부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정부가 공시가격을 매긴 서울 용산구의 한 표준 단독주택입니다. 지난해에는 6억 5천만 원이었지만 올해는 공시가격 현실화 방침에 57%가 올랐습니다. 하지만 바로 건너편 일반 주택은 상황이 다릅니다. 용산구청이 공시가격을 정했는데 상승률이 12%에 머물렀습니다. 누가 공시가격을 매기느냐에 따라 차이가 크게 벌어진 겁니다. 용산구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강남구 마포구 등에서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과 5%포인트 이상 차이가 납니다. 논란이 커지자 국토교통부는 조사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청들이 제대로 공시가격을 매겼는지 점검해 문제가 있으면 고치도록 요구하겠다는 겁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서울시에 용산, 강남, 성북구청장을 감사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지자체들이 지역 여론을 의식해 공시가격을 낮게 매긴 것 아니냐는 겁니다. 반면 지자체들은 정부 지침대로 산정해 승인까지 받은 것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반응입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네, 이런 공시가격 차이는 가격을 정하는 데 있어서 정부와 지자체가 각각 역할을 나누고 있어서입니다. 기준도 모호합니다. 이걸 바로잡지 않으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시가격 현실화도 어려울 거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성화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정부와 지자체가 나누어 매깁니다. 먼저 한국감정원이 일종의 샘플인 22만 채의 표준주택 가격을 정합니다. 이어 나머지 개별주택을 지자체가 담당합니다. 표준주택 가격이 기준인데 면적, 연식, 방향 등에 따라 가중치를 적용합니다. 국토부는 이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지자체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우리가 조작하고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구조인데 저희도 좀 당혹스럽고.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정하기 때문에 지자체가 손을 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빈틈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자체가 어떤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상승률이 높은 고가의 표준주택과 비교하면 공시가격이 크게 오릅니다. 그렇지 않은 표준주택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덜 오릅니다. 하지만 어떤 주택을 기준으로 삼을지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법률에도 유사한 이용가치라는 모호한 표현만 있을 뿐입니다. 논란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공시가격에 대한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고 모호한 기준도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네, 어제 아침에 경제뉴스 체크해드리면서 전해드린 소식인데요. 현대기아자동차 차량 화재 문제에 대해서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이 대대적인 조사에 들어간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대상이 300만 대나 되는데요. 차량 결함과 관련한 관계 당국의 조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이 현대기아차 차량 300만 대를 조사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2011년에서 14년 사이에 생산된 기아 소렌토와 옵티마, 현대 소나타와 산타페, 그리고 2010년에서 15년 사이 생산된 기아 소울이 대상입니다. 모두 세타2 엔진을 사용하는 차량입니다. 미국 비영리 소비자 단체인 자동차 안전센터가 차량 화재 문제를 제기한 뒤 관계 당국이 조사를 본격화한 겁니다. 미국 CBS는 대상 차량에서 3,100건이 넘는 화재와 103건의 부상, 1건의 사망 신고가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소울을 제외한 4개 차종 210만 대는 2015년과 2017년 엔진 화재 위험과 관련해 2차례 걸쳐 리콜한 바 있습니다. 도로교통안전국은 과거 조사는 엔진 화재 논란에 국한됐지만 이번에는 엔진은 물론 차량 시스템과 부품까지 다룰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차량 화재 보고와 관련 미국 코네티컷주 검찰은 지난달 여러 주 정부의 조사를 이끌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현대기아차는 해당 차량의 화재 비율은 업계 평균 이하라고 설명했습니다. 사망 신고의 경우 차량 결함이 원인이 아니라 마약을 복용한 운전자 과실로 조사됐다고 덧붙였습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3점 슛을 던질 때마다 쏙쏙 들어가는 로봇. 이런 영화 같은 일이 현실이 될 날이 머지않아 보입니다. 백수진 기자입니다. 7m 가까이 되는 3점 라인 밖에서 던진 공이 아름다운 포물선을 그리며 정확하게 꽂힙니다. 프로 선수들도 3번 던지면 1번 들어갈까 말까 하는 3점 슛. 키 2m 7cm의 로봇은 8개의 3점 슛을 던져 5개를 성공했습니다. 1년 전 일본 프로농구 선수와 자유투 대결에서 10번 시도에 10번을 모두 성공했던 로봇인데 이제 3점 슈터로 기술이 더 발전했습니다. 사람 모양을 그대로 본떠 멀리서 보면 사람인지 로봇인지 착각을 일으킬 정도입니다. 사람처럼 무릎을 굽혔다 펴고 손목을 꺾어 공을 던집니다. 골대의 위치를 계산한 뒤 슛을 던지는 각도부터 속도까지 성공을 위한 모든 조합을 찾습니다. 그리고 몸통의 센서로 팔다리를 조절합니다. 로봇 연구자는 이번엔 성공률 62.5%를 기록했지만 앞선 실험에선 더 잘 넣었다고 말했습니다. NBA 최고의 슈터 스테픈 커리의 3점 성공률이 43.6%인 점을 생각하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드리블과 패스는 못해도 슛만큼은 사람을 압도합니다.
영화에서나 등장했던 로봇과 인간의 대결. 스포츠에선 벌써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바둑, 컬링, 골프 등 두뇌 싸움이 중요하고 정적인 종목에서는 때때로 사람을 놀라게 합니다. 육상이나 미식축구처럼 움직임이 많은 스포츠에선 아직 사람을 따라갈 순 없지만 로봇은 이미 훈련을 함께하는 파트너로서 보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JTBC 백수진입니다. 프로축구 K리그에서 울산현대가 서울FC를 홈 경기에서 2대1로 이겼습니다. 이로써 울산현대는 5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또 울산현대는 서울과 상무를 제치고 승점 11점으로 선두에 올랐습니다. 화성시청 소속의 송재호가 제48회 전국 남녀 펜싱 선수권 대회 2관왕에 올랐습니다. 어제 전남 해남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서 송재호는 남자 일반부 에페 개인전과 단체전에서 모두 우승했습니다. 송재호는 특히 개인전 8강에서 현 국가대표 권영준을 물리치며 정상에 올랐습니다. 오늘도 맑은 가운데 꽃샘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보다는 기온이 올랐지만 여전히 평년 수준 2, 3도 밑돌며 쌀쌀한데요. 내일 낮부터는 기온이 오르면서 추위가 물러나겠습니다. 오늘 일교차가 상당합니다. 많게는 15도 안팎까지 벌어져 아침 저녁으로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건조주의보 발효 중입니다. 곳곳 바람까지 강하니까요. 화재 사고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해안을 따라서 강풍 예비특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소형 태풍급으로 바람이 세차게 불어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14도, 또 광주와 부산이 15도로 예상됩니다. 북한도 함흥이 최고 16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내일 낮부터 기온이 오르면서 주말 동안 대체로 포근하겠고요. 이번 주 일요일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2013년 3월 13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임명되기 훨씬 전부터 박근혜 정부 청와대를 비롯한 당시 권력 핵심부는 김 전 차관의 성범죄 사건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는 김 전 차관의 성범죄 의혹이 담긴 보고서를 조응천 공직기강 비서관을 통해 박상도 민정수석에게 보고했다고 JTBC 취재진에 밝혔습니다. 법무부 차관 임명 이전인 2013년 3월 1일과 4일 두 차례에 걸쳐 보고가 이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박상도 민정수석이 보고를 받은 뒤에 추가 조사까지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선박간 이전 방식으로 북한 선박에 석유 제품을 옮겨 실었다는 혐의로 한국 국적의 선박이 6개월 가까이 부산항에 억류돼 있는 상황입니다. 혐의가 확인이 되면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 선박으로 등재될 가능성도 있어서 주목됩니다. 경남 창원 성산과 통영 고성 등 국회의원 선거구 2곳과 전북 전주시 라, 경북 문경시 나와 라 기초의원 선거구 3곳에서 보궐선거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침 8시 기준 국회의원 2개 선거구의 평균 투표율은 3.9%, 기초의원 선거구는 1.7% 안팎입니다. 해당 지역 유권자들은 신분증을 가지고 저녁 8시까지 투표소로 가면 됩니다. 당선자 윤곽은 오늘 밤 10시가 지나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제 오후 부산 해운대 운봉산에서 난 불이 건조한 날씨와 바람 때문에 정상 쪽으로도 번졌습니다. 어제 해가 지면서 중단됐던 헬기를 동원한 진화 작업이 오늘 아침 다시 시작됐고 상대적으로 바람이 약한 오전 중에 불을 완전히 끄겠다는 계획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수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